결혼 5년 차. 나는 이 집에서 따뜻한 국물 한 모금 편히 마셔본 적이 없다. 가족 식사 자리에서 아가씨가 새집 열쇠고리를 식탁 위에 툭 던지며 웃으며 말했다. 관리비만 매달 120만 원이라니까요. 역시 살아보면 다르다니까. 나는 그 집을 아가씨 돈으로 산 줄 알았다. 어머니가 고개를 돌려 늘 그렇듯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말투로 내게 이렇게 말하기 전까지는 말이다. 너희 친정집 이번에 재개발 보상금 나오지 않았니? 내가 보태면 되겠구나. 식탁에 앉은 모든 사람의 시선이 내게 쏠렸다. 남편은 당황한 기색으로 고개를 번쩍 들었다. 나는 고개를 숙인 채 생선살을 한 점 집어 천천히 씹어 삼켰다. 그 순간 내가 한 생각이라고는 이 기막힌 말을 어떻게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증거로 녹음해 둘까 하는 것뿐이었다. 2억 300만 원이라는 친정집 재개발 보상금은 시어머니의 논리대로라면 이 집안의 공동재산인 셈이었다. 하지만 어머니가 모르는 사실이 하나 있었다. 그 돈이 입금된 바로 다음 날 나는 이미 그 돈을 안전한 곳으로 옮겨두었다는 것을.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편안한 마음으로 제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새언니, 초인종 고장 나겠어요. 아가씨 강지은이 청담동 본가 현관문을 열어주었다. 몸을 반쯤만 비켜선 품이 문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오현주가 아니라 층수를 잘못 찾아온 택배기사를 대하는 것 같았다. 현주는 들고 있던 과일 바구니를 다른 손으로 바꿔들며 신발코를 현관 밖 돌계단 끝에 멈춰 세웠다. 이 청담동 4층짜리 단독주택은 현주가 결혼 5년 동안 수도 없이 드나든 곳이다. 설날, 추석, 시어머니 생신, 시아버지 지인들이 식사하러 오실 때, 지은이 약혼 전 상견례를 할 때도 그 모든 순간마다 현주는 이 문 밖에 서서 초인종을 눌러야만 했다. 현주에게는 이 집의 현관 비밀번호가 없었다. 남편 강민주는 알았다. 아가씨 강지은도 알았다. 심지어 시어머니 최영희가 자주 부르는 가사 도우미 아주머니조차 임시 비밀번호를 가지고 있었다. 오직 현주만이 누군가 안에서 문을 열어줄 때까지 밖에서 기다려야 했다. 오늘 그녀는 4분을 기다렸다. 4분 동안 문 안쪽에서는 달그락거리는 식기 소리, 어머니가 말씀하시는 소리, 그리고 지은이 웃으며 덤마, 그 접시는 꺼내지 마, 너무 낡았어 라고 외치는 소리가 들려왔다. 이른 봄바람을 맞으며 서 있던 현주는 휴대전화가 징 하고 짧게 진동하는 것을 느꼈다. 카카오톡 알림이었다. 남편의 메시지가 떠올랐다. 도착했어? 엄마가 국 식는다고 빨리 오라시네. 현주는 내용을 확인하고 휴대전화를 가방에 넣을 뿐 답장은 하지 않았다. 지은의 눈길이 과일 바구니를 훑고 지나가더니 눈썹이 살짝 꿈틀거렸다. 또 이거 사오셨어요. 지은이 손을 내밀어 바구니를 받아들며 낮게 말했다. 새언니도 아시잖아요. 엄마 요즘 혈당 관리하셔야 하는 거? 현주는 허리를 숙여 신발을 벗으며 조용히 대답했다. 민준 씨한테 물어봤는데 어머니가 괜찮다고 하셨대요. 지은은 대꾸 없이 과일 바구니를 현관장 위에 올려두고는 몸을 돌려 안으로 들어갔다. 그녀의 몸에서 방금 뿌린 듯한 진한 향수 냄새가 났고 그 냄새는 집안에서 풍겨나오는 사골국 냄새와 뒤섞여 현관에 맴돌았다. 거실에서는 어머니 최영희가 긴 식탁 상석 곁에 앉아 있었다. 머리는 미용실에서 막 다듬고 온 듯 단정했고 목에는 진주 목걸이가 걸려 있었다. 시아버지 강성원은 텔레비전을 보며 작은 잔을 들고 있었다. 식탁 옆면에 앉아있던 남편은 현주가 들어오는 것을 보자 얼굴빛이 조금 풀어졌다. 마치 지각한 변명을 대신 해줄 사람이 마침내 나타난 듯한 표정이었다. 왜 이렇게 늦었어? 남편이 목소리를 낮춰 물었다. 현주는 외투를 문가에 걸며 대답했다. 문 열어주길 기다렸어. 남편은 입을 달싹이다 도로 다물었다. 그는 부엌 쪽을 힐끗 보더니 젓가락을 집어들고는 현주가 앉을 의자를 살짝 뒤로 빼주었다. 어머니가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평온한 목소리로 말했다. 왔으면 앉거라. 밥상 다 차려놨는데 손님처럼 서서 뭐하니? 현주는 손을 씻고 남편 옆에 앉았다. 밥과 국, 그리고 몇 가지 반찬이 정갈하게 놓여 있었다. 사골국에서는 여전히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지만
현주 앞에 밥그릇은 비어 있었다. 현주가 막 숟가락을 들려던 참에 지은이 열쇠고리 하나를 유리 식탁 위에 툭 내려놓았다. 은색 열쇠고리에는 작은 금속 장식이 매달려 있었고 거기엔 네이치 빌라라고 새겨져 있었다. 지은이 집게손가락으로 그것을 튕겼다. 열쇠고리가 식탁 위에서 반바퀴를 돌며 쨍그랑하는 경쾌한 소리를 냈다. 시아버지는 텔레비전 볼륨을 줄였다. 남편의 젓가락은 허공에서 멈췄다. 한남동 신축 단지예요. 지은이 아주 무심한 듯한 말투로 말했다. 관리비만 매달 120만 원인데 역시 살아보면 다르다니까요. 경비 아저씨가 택배도 다 받아주시고 지하 주차장도 엄청 깔끔해요. 말을 마친 지은의 시선은 시아버지를 지나 남편을 지나 마지막으로 현주의 얼굴에 머물렀다.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 있는 것이 기쁨을 나누려는 표정이라기보다는 어떤 반응을 기다리는 듯했다. 현주는 고개를 숙여 제 몫에 국을 펐다. 숟가락이 그릇 가장자리에 부딪히며 아주 작은 소리가 났다. 현주는 눈을 들어 올리지 않았지만 어머니 최영희가 지은에게 눈짓을 보내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 눈빛은 몹시 짧았다. 지은이 자랑하는 것을 나무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잠자코 있으라는 신호였다. 현주의 손가락이 밥그릇 가장자리를 움켜쥐었다. 사기 그릇이 제법 뜨거웠지만 그녀는 손을 놓지 않았다. 지은이 한남동으로 이사해 남편이 열쇠고리를 보며 정말 놀란 듯한 목소리로 물었다. 언제 계약한 거야? 지은이 물잔을 집어들며 소리내어 웃었다. 오빠 요즘 바쁘잖아. 엄마가 오빠 방해하지 말라고 하셔서 말 안 했지? 남편이 어머니를 쳐다보았다. 어머니는 반찬 하나를 집어 시아버지 접시에 올려놓으며 남편의 질문은 듣지 못한 사람처럼 천천히 입을 열었다. 젊은 애들 결혼하는데 번듯한 신혼집 하나는 있어야지. 지은이 어릴 때부터 우리 속 한 번 안 썩였는데 이제 가정 꾸린다니 부모된 도리로 해줄 수 있는 건 해줘야 하지 않겠니? 현주는 해줄 수 있는 건 해줘야지라는 말을 들으며 자기 몫의 국그릇을 앞으로 당겼다. 한 모금 마셔보았다. 국은 이미 미지근해져 있었고 표면에 뜬 기름기가 입술에 미끈하게 달라붙었다. 결혼 5년 동안 현주는 이 집에서 온전하게 자기 앞으로 내어진 따뜻한 국을 먹어본 적이 없었다. 결혼 첫 해 추석, 어머니는 새벽 5시까지 본가로 와서 제사 음식 준비를 하라고 하셨다. 현주가 팔을 썰고 설거지를 하고 전을 부치는 동안 어머니는 옆에 서서 생선 머리 방향이 틀렸다고 지적만 하셨다. 마침내 식구들이 모두 식탁에 둘러앉았을 때 탕국 냄비 바닥에는 숟가락으로 몇 번 뜰 분량밖에 남아있지 않았다. 어머니는 현주를 힐끗 보더니 말했다. 젊은 애들은 국물 너무 많이 먹으면 안 좋아. 부기만 생기지. 그때만 해도 남편은 미안한 기색으로 몰래 자기 국그릇을 현주 쪽으로 밀어주곤 했다. 현주는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라고 믿었다. 하지만 나중에는 남편마저 그런 미안함조차 생략해버렸다. 새언니는 왜 아무 말씀이 없으세요? 지은이 열쇠고리를 다시 집어들며 손톱으로 금속 장식을 톡톡 두드렸다. 이 집 안 좋아 보여요? 현주가 숟가락을 내려놓고 지은을 빤히 바라보았다. 집이 좋은지 안 좋은지는 직접 살아볼 사람이 제일 잘 알겠죠? 현주가 대답했다. 지은의 얼굴에서 미소가 살짝 옅어졌다. 바로 그때 어머니가 숟가락을 식탁 위에 내려놓았다. 현주야, 어머니의 목소리는 내일 비가 온단다라고 말할 때보다 더 평온했다. 너희 친정집 재개발 보상금 나왔다면서? 식탁 위에서 젓가락질 소리가 일제히 멈췄다. 남편이 번쩍 고개를 들었다. 엄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는 앞머리를 슬쩍 쓸어넘기며 눈길조차 주지 않고 대답했다. 무슨 말이긴. 내 처갓집 보상금 나왔다잖니? 금액도 꽤 되던데? 지은이 신혼집 구하는데 새언니가 그 정도 보태는 건 당연한 일 아니니? 시아버지가 헛기침을 한 번 했지만 아무런 말도 얹지 않았다. 지은은 고개를 숙여 열쇠고리를 만지작거렸고 입꼬리는 다시 살짝 올라가 있었다. 어머니는 현주 쪽으로 얼굴을 돌리며 너무도 당연하다는 듯 말했다. 너도 이제 우리 강씨 집안 사람이다. 집안 대소사에 모른 척 뒷짐지고 있으면 쓰니.
내가 보태면 되겠구나. 뭐 문제라도 있니? 식탁에 앉은 모든 사람의 시선이 현주에게 향했다. 남편의 얼굴은 일그러졌다. 방금 그 사실을 처음 알게 된 사람 같기도 했고, 언젠가 이런 날이 올 줄 짐작하고 있었던 사람 같기도 했다. 현주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고개를 숙여 생선살을 한 점 집어 올린 뒤 가시를 꼼꼼히 발라내고 입에 넣었다. 생선은 차게 식어 있었고 짠맛이 가장 먼저 혀끝을 찔렀다. 천천히 몇 번 씹어 삼킨 뒤에야 현주는 젓가락을 가지런히 내려놓았다. 어머니, 현주가 어머니를 똑바로 쳐다보며 차분한 목소리로 물었다. 무슨 돈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어머니가 미간을 찌푸렸다. 아직도 모르는 척이니? 내 친정집 재개발 보상금 말이다. 2억이 넘는다던데? 남편의 손가락이 식탁볼을 꽉 움켜쥐었다. 현주는 그 작은 움직임을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불현듯 깨달았다. 남편이 이 사실을 완전히 모르고 있었던 게 아니라는 것을. 적어도 정확한 금액은 알고 있었던 것이다. 어쩌면 그녀가 없는 자리에서 나눈 통화에서였거나 어머니와 차를 마시며 무심코 현주 친정의 보상금이 나왔다네요 라고 흘렸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 한마디가 어머니의 머릿속에서 거대한 계산기로 돌아가는 것을 막지 않았던 것이다. 현주가 냅킨을 반으로 접어 입가를 닦아냈다. 알겠습니다. 그녀가 말했다. 어머니의 얼굴에 팽팽했던 긴장이 조금 누그러졌다. 마치 그 대답이 흔쾌한 허락이라도 되는 것처럼. 지은은 보란듯이 열쇠고리를 손안에 꽉 쥐고 의자 등받이에 편히 기대앉았다. 하지만 남편은 낮게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현주야. 현주는 남편을 쳐다보지 않았다. 식사를 마치고 현주는 부엌으로 들어가 설거지를 시작했다. 지은이 자기 물잔을 싱크대 안으로 들이밀며 스테인리스 바닥에 컵을 둔탁하게 부딪혔다. 새언니, 엄마가 저러시는 것도 다 우리 집안 잘 되자고 그러시는 거예요. 지은이 부엌 문가에 팔짱을 끼고 섰다. 새언니 친정에서 돈 받은 거 당장 급하게 쓸 데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어차피 우리 다 서울에서 얼굴 보고 살 텐데 가족끼리 서로 돕는 게 당연하죠. 현주는 수도꼭지를 틀고 그릇에 묻은 찌꺼기를 물로 씻어냈다. 지은은 현주가 아무 대꾸도 하지 않자 목소리를 낮췄다. 오빠가 매달 새언니한테 생활비도 넉넉히 주잖아요. 언니는 직장도 안 다니는데 언니 통장에 그 돈 묵혀둬봐야 이자나 얼마나 붙겠어요. 부동산이 최고죠. 절대 손해 안 봐요. 현주가 물을 잠그고 지은을 올려다보았다. 그건 우리 부모님 돈이에요. 현주가 단호하게 말했다. 지은이 코웃음을 쳤다. 새언니, 결혼한 지가 5년인데 아직도 내 부모 편가르세요? 엄마가 들으시면 퍽이나 서운하시겠네. 현주는 씻은 그릇을 식기 건조대에 올려놓으며 더 이상 대꾸하지 않았다. 마포 아파트로 돌아가는 차 안은 숨막히도록 조용했다. 한강 양옆의 불빛들이 창밖으로 스쳐 지나갔고 앞 유리창에는 운전대를 쥔 남편의 손이 어렴풋이 비쳤다. 남편은 몇 번이나 입을 때려다 주저하더니 결국 무거운 목소리로 변명하듯 말했다. 오늘 엄마가 너무 갑작스럽게 말씀하셨어. 나도 그렇게까지 나오실 줄은 몰랐어. 현주는 창밖만 바라보며 물었다. 보상금 액수, 누가 어머니한테 말한 거야? 남편은 바로 대답하지 못했다. 차가 대교 위를 달리는 동안 창문에 부딪히는 바람 소리가 날카로워졌다. 현주가 고개를 돌려 남편을 쳐다보았다. 남편의 목을대가 크게 움직였다. 엄마가 물어보시길래 그냥 한 2억 정도 될 거라고 했지? 처갓집 일이니까 관심 가져주시는 줄 알았어. 그걸로 지은이 신혼집 구하는데 쓰실 줄은 정말 몰랐어. 현주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남편이 다급하게 말을 덧붙였다. 내가 엄마한테 잘 말씀드릴게. 당신한테 너무 부담 주지 마시라고 할게. 근데 지은이 계약건이 이미 많이 진행된 것 같아서 엄마도 요즘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셔. 당신도 무조건 안 된다고 딱 잘라 말하지는 말아줘. 그 말이 떨어지자 현주는 다시 창밖으로 시선을 돌려버렸다. 3주 전 2억 300만 원이라는 재개발 보상금은 현주가 결혼 전에 만들어둔 개인 단독 계좌로 이미 이체되었다.
그 계좌에 연결된 휴대전화 번호는 그녀가 대학 시절부터 줄곧 써오던 예전 번호였다. 은행에 간 날, 창구 직원이 괜찮은 예금 상품을 추천해 주었고 집에 돌아온 현주는 남편에게 지나가듯 말했다. 은행 이율이 괜찮아서 내 통장으로 돈 좀 옮겨놨어. 남편은 그때 스마트폰만 들여다보며 건성으로 긍하고 대답할 뿐이었다. 그는 구체적인 내막을 묻기조차 귀찮아했다. 어쩌면 이 집안 사람들은 내내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그녀의 침묵을 아무런 준비도 없는 무방비 상태로, 그녀가 한마디 덜 하는 것을 한치 앞도 못 내다보는 어리숙함으로, 그녀가 한 걸음 물러서는 것을 바닥없는 굴복으로 여겼을 것이다. 현주는 다리 아래 새까맣게 흐르는 강물을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입가에 아주 옅은 미소가 번졌다. 창문에 비친 그녀의 얼굴은 이내 가로등 불빛에 의해 날카롭게 베어졌다. 다음 날 오후, 어머니가 현주를 따로 불러냈다. 장소는 어머니가 단골로 다니는 청담동의 어느 전통 찻집이었다. 개별방의 온돌바닥은 절절 끓었고 창밖으로는 정갈하게 다듬어진 소나무 한 그루가 보였다. 현주가 도착했을 때 어머니는 이미 자리를 잡고 앉아 있었다. 테이블 위에는 차 한 주전자가 놓여 있었지만 현주 몫의 찻잔은 채워져 있지 않았다. 앉거라. 어머니가 턱짓으로 자리를 가리켰다. 현주가 신발을 벗고 들어가 맞은편에 앉았다. 직원이 다과를 내왔지만 어머니는 눈길도 주지 않고 가방에서 반으로 접힌 종이 한 장을 꺼내 현주 앞으로 밀어주었다. 종이에는 숫자 몇 줄이 적혀 있었다. 총 매매가 12억. 어머니 지원 5억. 지은 예비 신랑 측 4억. 부족분 3억. 그리고 마지막 줄 옆에는 빨간색 펜으로 현주라고 적혀 있었다. 글씨는 어찌나 꾹꾹 눌렀었는지 뒷면이 다 비칠 정도였다. 현주는 그 두 글자를 물끄러미 내려다볼 뿐 손을 뻗지 않았다. 어머니가 등받이에 기대며 팔짱을 꼈다. 내가 오늘 널 따로 부른 건 밥상머리에서 험한 소리 내기 싫어서다. 지은이 쪽은 이미 절차 다 밟고 있고 사돈댁에서도 예에 주시하고 있어. 우리 강씨 집안이 이런 일로 채면 구길 수는 없는 노릇 아니니? 현주가 고개를 들었다. 어머니, 제가 3억을 내길 바라시는 건가요? 어머니의 미간에 깊은 주름이 패였다. 바라는 게 아니야. 집안일이란 게 원래 내가 하고 싶고 말고를 따지는 게 아니라 내가 해야 할 도리를 알려주는 거다. 직원이 조심스레 문을 열고 들어와 뜨거운 물을 더 부어드릴지 물었다. 어머니는 순식간에 얼굴에 화색을 띠며 웃는 나두로 괜찮다고 대답했다. 문이 닫히자마자 어머니의 미소는 차갑게 식어버렸다. 현주야, 너 우리 집에 시집 온 지 5년이다. 그동안 우리 가족이 너한테 섭섭하게 한 거 있니? 민준이가 꼬박꼬박 생활비 갖다 주지, 마포 아파트에서 편하게 살게 해주지, 아직 애 소식 없어도 내 몸 상할까봐 재촉 한 번 안 했잖니. 내 친정에서 그 큰돈이 생겼으면 시댁에 보은하는 게 당연한 이치 아니겠어? 현주의 손가락이 종이 끝자락을 지그시 눌렀다. 어머니, 마포 아파트 전세 보증금은 민준 씨가 결혼 전에 받은 대출금이랑 결혼 후에 번 돈으로 같이 갚아나간 거고요. 생활비는 남편으로서 마땅히 부담해야 할 가정 지출입니다. 아이 문제는 민준 씨가 아직은 가질 때가 아니라고 해서 미룬 거고요. 어머니의 눈빛이 매섭게 돌변했다. 너 지금 나랑 계산기 두드리자는 거냐? 현주는 즉답을 피했다. 대신 그 종이를 집어들어 반으로 또 반으로 접어 자신의 가방 안에 넣었다. 잘 알겠습니다. 어머니. 현주가 차분하게 말했다. 어머니는 현주를 몇 초간 날카롭게 쏘아보았다. 방금 그 대답에서 순종의 기미를 확인하려는 듯 했다. 이내 만족스러운 듯 찻잔을 들어 올려 한 모금 음미했다. 그래, 이제야 말이 통하는구나. 어머니가 핸드백을 챙겨 자리에서 일어났다. 계산은 내가 해라. 오늘 급하게 나오느라 쓰는 카드를 안 가져왔네. 현주가 고개를 들어 어머니를 쳐다보았다. 어머니는 이미 문 쪽으로 몸을 돌린 채 꼿꼿한 뒷모습만 남기고 인사조차 없이 나가버렸다. 현주는 그 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었다. 주전자에서 뿜어져 나오는 더운 김이 어느 정도 가라앉은 뒤에야 호출벨을 눌러 직원을 불렀다. 영수증이 꽂힌 작은 빌지가 눈앞에 놓였을 때
거기에 적힌 금액을 보며 그녀는 5년 전 결혼식 직후에 처음 이 찻집에 왔던 날을 떠올렸다. 그날도 어머니는 카드를 안 가져왔다고 했고 현주가 나서서 계산을 했었다. 옆에 있던 남편은 웃으며 이렇게 말했다. 우리 현주, 참 철들고 착하지. 그날 이후로 착하고 철든 며느리라는 수식어는 필요할 때마다 마음대로 꺼내 쓸 수 있는 만능 열쇠가 되어버렸다. 현주가 카드로 결제를 마치고 영수증을 가방 안주머니에 찔러 넣었다. 찻집 밖으로 나왔을 때 하늘은 잔뜩 찌푸려 있었고 청담동 도로엔 차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늘어서 있었다. 그녀는 바로 택시를 잡지 않았다. 대신 처마 밑에 서서 휴대전화를 꺼내 소연이라고 저장된 번호로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오늘 통화 괜찮아. 부부 재산 문제로 법률 상담 좀 받고 싶은데. 상대방의 답장은 곧바로 도착했다. 밤 9시 이후에 가능해? 너 드디어 결심 선 거야? 현주는 드디어라는 세 글자를 한참 동안 응시하다가 휴대전화를 손안에 꽉 쥐었다. 그날 밤 남편이 퇴근하고 집에 돌아왔을 때 현주는 식탁 위에 낡은 가계부 하나를 펼쳐놓고 있었다. 가계부 표지는 짙은 남색이었고 모서리는 하얗게 달아 있었다. 그 옆에는 출력된 A4 용지 몇 장과 은행 앱에서 다운로드한 이체 내역서가 놓여 있었다. 현관에서 신발을 벗고 들어오던 남편은 식탁 쪽을 보더니 걸음을 멈칫했다. 뭐해? 남편이 물었다. 현주는 고개도 들지 않은 채 대답했다. 장부 정리. 남편이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헤치며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무슨 회사를 차린 것도 아닌데 장부 정리는 무슨. 현주는 가계부를 한 장 넘겨 빈 공간에 캡처 화면 하나를 풀로 붙였다. 거기엔 800만 원짜리 이체 내역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고 수취인은 지은이었다. 적요란에는 변수비라고 적혀 있었다. 결혼 2년 차 때의 일이었다. 지은이 유럽으로 단기 연수를 가야 한다고 했을 때 어머니는 전화로 이렇게 말했다. 지은이가 오빠한테 말하기 민망해하잖니? 내가 일단 먼저 내주렴. 나중에 다 갚아줄 테니 그때 현주에게는 결혼 전 모아둔 돈이 조금 남아있었고 순순히 이체를 해줬다. 물론 그 돈은 지금까지도 아무도 갚지 않았다. 그 다음 장에는 300만 원짜리 내역이 있었다. 지은이 교재비가 갑자기 올랐다며 징징대자 어머니가 새언니 노릇하려면 이럴 때 지갑 여는 거야 라고 했다. 현주는 또 돈을 보냈다. 가계부를 더 넘기면 어머니의 임플란트 치료비 영수증이 나왔다. 치과에서 나오며 어머니는 현주에게 말했다. 민준이 요즘 보너스 안 나왔잖니? 내가 먼저 결제해. 어차피 다 한 식구인데 내 돈 떼어먹겠니? 그날 긁힌 380만 원을 메꾸기 위해 현주는 반년 동안 생활비를 쪼개고 또 쪼개야 했다. 그 다음은 시아버지 지인 결혼식 축의금이었다. 시아버지는 외출 직전에야 봉투 준비를 깜빡했다며 어머니가 친척들 다 보는 앞에서 현주를 불렀다. 너 가방에 현금 있지? 일단 100만 원만 빼서 다오. 시아버지 체면 깎이게 할 순 없잖니. 지난 5년 동안 그렇게 질단 먼저라고 해서 나간 돈을 다 합치면 무려 4,230만 원에 달했다. 현주는 이체 날짜, 수취인, 이체 증빙 자료를 하나하나 꼼꼼히 표시했다. 사진을 찍어 암호화된 클라우드에 업로드한 뒤 공유 링크를 박소연 변호사에게 전송했다. 남편이 식탁으로 다가와 가계부를 몇 장 들춰보더니 미간이 무섭게 좁아졌다. 현주야, 이제 와서 이런 걸 왜 꺼내는 거야? 남편이 가계부를 탁 덮어버리며 짜증을 냈다. 다 가족끼리 서로 돕고 산 건데? 너 이러면 우리가 무슨 내 돈이나 뜯어먹는 파렴치한 가족 같잖아. 현주가 고개를 들어 남편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파렴치한 거 맞지 않아? 남편의 얼굴이 딱딱하게 굳었다. 현주는 남편의 손에 눌려있던 가계부를 아주 부드럽게 빼냈다. 이건 그냥 기록일 뿐이야. 남편은 맞은편 의자에 주저앉으며 관자놀이를 꾹꾹 눌렀다. 엄마가 말 한마디 한 거 가지고 일 크게 만들지 마. 엄마 성격이 좀 강해서 그렇지 아기가 있으신 건 아니잖아. 지은이도 당장 돈이 급해서 그러는 거고. 당신이 가진 그 돈, 은행에 넣어둬 봐야 이자나 얼마나 붙겠어.
현주는 출력해둔 영수증 하나를 손바닥으로 꾹꾹 눌러 폈다. 민준 씨, 당신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그 돈이 내 돈이라는 말을 안 하더라. 남편의 말문이 턱 막혔다. 부엌 냉장고 모터 돌아가는 소리만이 낮게 웅웅거렸다. 벽시계 초침이 째깍 소리를 내며 한 칸 이동했다. 남편은 현주의 시선을 슬그머니 피하며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부부 사이에 그렇게 네 돈 내 돈 칼같이 따지면 숨막혀. 현주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는 가계부를 덮어 평범한 종이 가방에 챙겨 넣었다. 그녀는 더 이상 입씨름을 하지 않았다. 욕실로 들어가 샤워기를 틀었다. 뜨거운 물줄기가 쏟아지는 소리는 거실에서 남편이 다급하게 누군가와 통화하는 소리를 완벽하게 덮어버렸다. 현주는 아주 오랫동안 씻었다. 욕실에서 나왔을 때 남편은 이미 침대에 누워 잠들어 있었고 휴대전화는 침대 협탁 위에 엎어져 있었다. 현주는 침대맡에 서서 남편의 거친 숨소리를 가만히 들었다. 그녀는 남편의 휴대전화에는 손끝 하나 대지 않고 오직 자신의 베개만 품에 안은 채 작은 방으로 향했다. 작은 방은 원래 아이 방으로 쓰려고 비워둔 곳이었지만 지금은 온갖 잡동사니가 쌓인 창고가 되어버렸다. 벽 쪽에는 접이식 빨래 건조대와 빈 종이 상자들이 겹겹이 쌓여 있었다. 현주는 바닥에 널브러진 상자들을 한쪽으로 밀어내고 얇은 이불 한 채를 깔았다. 자리에 눕자 상자에서 나는 퀴퀴한 먼지 냄새와 베란다 틈새로 새어 들어오는 서늘한 밤 공기가 코끝을 맴돌았다. 그녀는 도무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새벽 2시 휴대전화 화면을 켜보니 박소연 변호사에게서 장문의 카톡 메시지가 여러 개 와 있었다. 일단 전면전은 피해. 시댁 식구 그 누구에게도 단 1원도 이체하면 안 돼. 이체 내역서, 카톡 대화 내용, 영수증 싹 다 모아둬. 증여계약서는 원본 확인이 필요해. 부모님이 그 계약서에 언제 서명하셨는지가 중요해. 현주는 몸을 일으켜 앉은 뒤 옷장 맨 위 칸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조심스럽게 꺼냈다. 그 안에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그녀를 위해 손수 정리해 주신 서류들이 들어 있었다. 재개발 보상금 합의서 사본, 증여계약서 원본, 그리고 아버지가 떨리는 손으로 쓴 메모 한 장. 메모에는 단 한 줄의 문장만이 적혀 있었다. 우리 현주, 이 돈은 앞으로 꼭 내가 쥐고 있으렴. 누구에게도 미안해할 필요 없다. 글씨는 심하게 비뚤어져 있었다. 그때 이미 아버지는 병세가 악화되어 펜을 쥐는 것조차 힘겨워하셨다. 아버지가 이 서류 봉투를 현주에게 건네주시던 날, 부엌에서는 어머니가 설거지를 하느라 물소리가 요란했다. 아버지는 목소리를 한껏 낮추며 말씀하셨다. 시집이 멀고 가깝고는 중요치 않아. 내 마음속에 너만의 단단한 방 한 칸을 마련해 둬야 한단다. 그때 현주는 웃으며 대답했었다. 서울에서 인천까지 차로 1시간이면 가는데 뭐가 뭐냐고. 하지만 아버지는 웃지 않고 그저 서류 봉투를 현주의 가방 깊숙한 곳에 밀어 넣어주셨다. 그로부터 2년 뒤 아버지는 세상을 떠나셨다. 보상금은 올해가 되어서야 비로소 지급되었다. 남편은 그저 목돈이 들어왔다는 사실만 알 뿐, 봉투 안에 든 증여계약서의 작성 일자가 결혼 전이라는 사실은 꿈에도 모르고 있었다. 현주는 메모지를 다시 고이 접어 넣으며 종이 끝부분을 손가락으로 가만히 쓸어보았다. 그러고는 서류 봉투를 가방 안에 깊숙이 챙겨 넣었다. 그날 이후 지은이 마포 아파트를 뻔질나게 드나들기 시작했다. 첫 방문은 수요일 오후였다. 현주가 막 빨래를 널고 있을 때 현관 밖에서 도어록 버튼을 꾹꾹 누르는 소리가 들려왔다. 현관으로 걸어나가 인터폰 화면을 확인해 보니 지은이 서 있었다. 새언니, 문 좀 열어봐요. 지은이 카메라 렌즈를 향해 손을 흔들었다. 마치 자기 집에 온 사람처럼 당당했다. 현주는 곧바로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베란다 쪽으로 빨래 건조대를 밀어넣고 식탁 위에 펼쳐져 있던 가계부를 서랍 깊숙이 숨긴 뒤에야 문 열림 버튼을 눌렀다. 지은은 한 손에 커피 캐리어를 든 채 들어와 신발도 대충 벗어던지고는 거실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다. 새언니, 아니, 언니, 지은이 탁자 위에 커피를 올려놓으며 짐짓 살가운 척 목소리를 꾸며냈다. 엄마가 언니도 그 돈 동의하셨다던데? 계약은 언제쯤 할까요?
현주가 컵받침 위에 물 한 잔을 내어주며 대답했다. 변호사한테 세부 사항 확인받고 있는 중이야. 지은의 표정이 일순간 굳어졌다. 변호사라뇨. 가족끼리 일에 무슨 변호사를 써요? 현주가 맞은편에 차분히 앉았다. 우리 친정집 보상금은 세금 문제가 얽혀 있어서 그래? 변호사 말이 무조건 합법적인 절차를 밟아야지, 안 그러면 나중에 세무조사 당할 수도 있대. 지은이 물잔을 거칠게 밀어냈다. 지금 저한테 겁주시는 거예요? 현주는 지은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내 계좌에서 아가씨 계좌로 곧바로 그 큰돈이 넘어가면 은행에서 자금 출처 조사를 할 거야. 그러면 아가씨 쪽에서도 이 돈이 어디서 났는지 소명해야 할 텐데 예비 신랑 측에서는 그런 걸 신경 쓰지 않을까? 지은의 손가락이 커피 뚜껑 위에서 움찔했다. 현주가 말을 이었다. 내가 안 빌려주겠다는 게 아니야. 변호사 검토가 끝나면 하자는 거지? 지은의 얼굴에서 가식적인 미소가 완전히 사라졌다. 그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한 모금도 마시지 않은 커피를 획 낚아채더니 현관 쪽으로 걸어갔다. 문을 열기 직전 그녀가 뒤를 돌아보며 쏘아붙였다. 새언니, 엄마가 제일 극혐하는 게 집안일 밖으로 떠벌리고 다니는 거예요. 지은이 싸늘하게 말했다. 언니가 이렇게 나오면 오빠 입장만 난처해질 텐데요. 현주는 거실 한가운데 서서 미동도 없이 평온하게 대답했다. 민준 씨가 난처하면 나한테 직접 얘기하겠지? 지은은 인사도 없이 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다. 문이 닫히는 둔탁한 소리가 거실에 크게 울렸다. 그 후 몇 주 동안 어머니는 전략을 바꿨다. 더 이상 직접 3억 원 타령을 꺼내지는 않았지만 매일같이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댔다. 남편의 귀가 시간은 하루가 다르게 늦어졌고 얼굴에는 피로와 짜증이 짙게 배어났다. 소파에 주저앉자마자 뱉어내는 첫마디는 10중 8구 전마 말씀이 말이 아니었고 마지막 말은 늘 당신이 좀 이해해줘였다. 엄마 말씀이 일단 돈을 지은이한테 빌려주는 형식으로 하고 차용증을 쓰자셔. 남편이 바닥에 서류 가방을 툭 던지며 지친 목소리로 말했다. 3억이 무리면 2억이라도 빌려달라시네. 부엌에서 팔을 썰고 있던 현주의 칼질 소리가 도마 위에서 리드미컬하게 울려 퍼졌다. 탕, 탕, 탕. 남편이 부엌 문가로 다가왔다. 뭐라고 말 좀 해봐. 현주는 썬 팔을 냄비 안에 쏟아 넣으며 대답했다. 말했잖아. 변호사 검토 끝날 때까지 기다리라고. 남편의 언성이 살짝 높아졌다. 남들끼리 사업하는 것도 아니고 가족끼리 왜 자꾸 변호사 타령이야? 당신 엄마가 변호사 소리만 들으면 노발대발하시는 거 뻔히 알면서. 현주가 가스레인지 불을 줄이고 남편을 향해 돌아섰다. 민준 씨, 딱 한 번만 물어볼게. 당신은 내가 아가씨한테 얼마를 주면 좋겠어? 남편이 멈칫했다. 내가 바라는 게 아니라 지금 상황이 그렇다는 거잖아. 당신은 내가 얼마를 내놓길 바라냐고 현주가 다시 물었다. 남편은 입술을 꾹 깨물었다. 한참의 침묵 끝에 그가 입을 열었다. 일단 2억만 먼저 융통해주면 나머지 금액은 우리가 어떻게든 마련해볼게. 어차피 당신이 피땀 흘려번 돈도 아니고 하늘에서 뚝 떨어진 재개발 보상금이잖아. 냄비 안에 국물이 부글부글 끓어오르며 하얀 김이 얼굴로 확 덮쳐왔다. 현주가 손을 뻗어 가스레인지 불을 껐다. 펄펄 끓는 증기에 손등을 살짝 대어 붉게 달아올랐다. 그녀는 벌겋게 익은 손등을 내려다볼 뿐 찬물에 헹구려 하지 않았다. 알았어, 그녀가 말했다. 남편은 그제야 안도하는 눈치였다. 그럼 엄마한테는 당신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씀드릴게. 현주는 남편의 착각을 굳이 정정해주지 않았다. 국을 그릇에 담아 식탁 위에 올려놓았다. 남편이 자리에 앉아 허겁지겁 국을 떠먹기 시작했다. 현주는 맞은편에 앉아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았다. 그때 그녀는 아주 선명하게 깨달았다. 남편은 시어머니와 자신 사이에서 중간에 끼어 어쩔 줄 모르는 게 아니었다. 그는 처음부터 줄곧 시어머니 편에 서 있었고 단지 자신이 나쁜 놈이 되지 않도록 현주가 순순히 물러나 주길 바랐을 뿐이었다. 3개월 뒤 청담동 본가로 법원 등기가 송달되었을 때 가족들은 한창 어머니 생신 파티를 하고 있었다.
그날 식탁에는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었다. 지은과 그녀의 예비 신랑이 한쪽에 나란히 앉아 있었다. 짙은 남색 정장을 차려입은 예비 신랑은 좀처럼 입을 열지 않았다. 시아버지는 평소보다 훨씬 과묵해져 있었고 빈 술잔을 채워달라는 말조차 하지 않았다. 반면 화려한 새 브로치를 가슴에 단 어머니는 목청을 한껏 높이며 식사 분위기를 주도했다. 현주는 그 자리에 없었다. 아침 일찍 남편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을 뿐이다. 오늘 저녁에 못 가, 몸이 안 좋아서. 남편은 잘 왔어 라고만 짧게 답장했을 뿐 어디가 어떻게 아픈지는 묻지 않았다. 저녁 8시가 조금 넘었을 무렵 남편의 휴대전화가 짧게 진동했다. 은행 앱 알림이었다. 무심코 화면을 내려다보던 남편의 표정이 단 몇 초 만에 기괴하게 일그러졌다. 혼란, 경악, 그리고 공포. 예비 신랑에게 새집 창밖 풍경사진을 보여주며 웃던 지은이 고개를 들고 물었다. 오빠,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다. 연이어 두 번째 알림이 울렸다. 다른 은행 계좌마저 동결되었다는 메시지였다. 뒤이어 법원 전자 송달 안내 문자까지 도착했다. 어머니가 미간을 찌푸리며 꾸짖었다. 민준아, 어른들 계신 자리에서 폰 좀 내려놔라. 남편이 넋이 나간 얼굴로 어머니를 쳐다보며 물기 없이 갈라진 목소리로 간신히 입을 뗐다. 엄마, 내 통장 다 가압류 걸렸어요. 순식간에 식탁 위가 죽은 듯이 고요해졌다. 어머니가 들고 있던 젓가락을 식탁 위에 탁 내려놓았다. 가압류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똑바로 말해봐. 남편이 의자를 거칠게 밀어내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바닥을 긁는 쇳소리가 날카롭게 거실을 갈랐다. 덜덜 떨리는 손가락으로 문자를 다시 확인했다. 채권 가압류의 남편이 텅 빈 눈동자로 글자를 더듬더듬 읽어내려갔다. 채권자 오현주. 지은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새하여졌다. 새언니 미쳤어요. 어머니가 남편의 손에서 휴대전화를 낚아챘다. 화면을 뚫어지게 쳐다보는 그녀의 눈빛은 마치 평생 상상조차 못했던 대포알이 자신을 향해 날아오는 것을 목격한 사람 같았다. 감히 그년이 어머니의 날선 비명이 거실을 찢어놓았다. 그년이 무슨 권리로 내 아들 통장을 묶어? 시아버지가 묵직하게 술잔을 내려놓았다. 일단 전화부터 걸어서 자초지종을 물어봐. 어머니는 이미 미친 듯이 현주의 번호를 누르고 있었다. 거실 가득 통화 연결음만이 공허하게 울려 퍼졌다. 받지 않았다. 다시 걸었다. 2번, 3번, 5번의 통화는 끝내 연결되지 않았다. 거실 탁자 위에는 촛불조차 꽂지 못한 생일 케이크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지은의 예비 신랑은 조용히 휴대전화를 재킷 안주머니에 챙겨 넣었다. 그의 얼굴은 차갑게 굳어 있었다. 지은이 다급하게 그의 팔을 붙잡으며 속삭였다. 오빠, 이건 우리 가족들끼리 작은 오해가 생겨서. 예비 신랑은 지은의 손을 차갑게 뿌리치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내일 아침 일찍 회의가 있어서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지은이 현관까지 쫓아나가며 떨리는 목소리로 매달렸다. 오빠, 지금 이렇게 가버리는 게 어딨어? 하지만 예비 신랑은 현관에서 단 1초도 지체하지 않았다. 구두를 꿰어 신고 문을 열고 차가운 복도로 빠져나갔다. 육중한 현관문이 닫히고 난 뒤 집안에는 어머니의 거친 숨소리와 남편이 무의미하게 제 다이얼을 누르는 소리만이 섬뜩하게 맴돌았다. 그날 밤 어머니는 현주에게 무려 11통의 전화를 걸었다. 현주는 단 한 통도 받지 않았다. 마포 아파트의 작은 방에 틀어박힌 현주는 휴대전화를 책상 위에 엎어두었다. 진동이 울릴 때마다 화면 불빛이 번쩍이며 옆에 놓인 서류 봉투를 비췄다. 박소연 변호사가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가 와 있었다. 가압류 송달 완료. 오늘 밤엔 절대 전화 받지 마. 내일 시댁 식구들이 쳐들어올 수도 있어. 경찰에 신고하거나 경비실에 도움 요청해. 절대 1대1로 맞서지 말고. 현주는 메시지를 확인한 뒤 휴대전화를 무음으로 바꿨다. 창문을 열자 자동차들이 쌩쌩 달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봄밤의 바람은 아직 서늘했고 방 안으로 스며든 바람결에 종이상자 모서리가 파르르 떨렸다.
다음 날 아침 7시 40분. 마포 아파트 단지 주차장에 어머니가 나타났다. 오현주. 당장 튀어나와. 1층 화단 앞을 가로지르는 어머니의 악다구니가 아파트 단지를 쩌렁쩌렁 울렸다. 내 아들 통장까지 동결시켜놓고 내년이 그 안에 숨어서 무사할 줄 알아? 출근을 서두르던 사람들이 화들짝 놀라 발걸음을 멈췄다. 청소 카트를 끌고 가던 미화원 아주머니도 구석에 몸을 숨겼고 앞동 베란다 창문들이 호기심에 하나둘씩 열리기 시작했다. 현주는 3층 거실 창가에 서서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어머니는 어제 입었던 옷차림 그대로였다. 늘 흐트러짐 없던 머리칼은 헝클어져 있었고 손에는 값비싼 명품 가방이 들려 있었다. 남편도 지은이도 없이 혼자였다. 지금까지 늘 그래왔듯 자신이 밖에서 소리를 빽빽 지르기만 하면 현주가 벌벌 떨며 기어 나올 거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는 듯 했다. 현주는 침착하게 인터폰을 들어 경비실을 호출했다. 수고하십니다. 현주의 목소리는 소름 끼칠 정도로 차분했다. 3동 공동현관 앞에서 외부인이 입주민 이름을 부르며 고성방가를 하고 있습니다. 조치 좀 취해주세요. 경비원이 몇 가지 상황을 묻고 현주가 간결하게 대답한 뒤 인터폰을 끊었다. 창밖에서는 어머니의 악을 쓰는 소리가 계속 이어졌다. 내가 안 내려오면 끝날 줄 알아? 우리 집에 시집와서 우리 집 밥통 축내고 살았으면서 감히 우리 민준이 앞길을 막아? 내 부모가 널 그렇게 가르치더냐? 현주의 손가락이 커튼 자락을 움켜쥐다 멈췄다. 휴대전화 연락처 목록에는 아직 아버지의 번호가 남아있었다. 번호를 해지하지 않고 매달 기본요금을 어머니가 자동이체로 내고 계셨다. 끊기 아쉽다는 어머니의 말에 현주도 굳이 말리지 않았다. 현주는 명절이나 기일 혹은 견딜 수 없이 외롭고 지치는 밤이면 그 번호로 카톡을 보내곤 했다. 메시지는 언제나 전송 완료 상태로 남아있을 뿐 답장은 없었다. 아래를 내려다보니 2명의 경비원이 어머니 쪽으로 다가가고 있었다. 나이 지긋한 경비원이 먼저 정중하게 허리를 굽히며 말했다. 사모님, 여기서 이렇게 고성방가하시면 안 됩니다. 입주민을 만나시려면 개인적으로 연락을 취하십시오. 어머니가 경비원의 손을 거칠게 뿌리쳤다. 가슴을 쾅쾅 치며 소리쳤다. 내가 그년 시어머니다. 이건 우리 집안일이니까 신경 꺼. 젊은 경비원이 주변에 몰려드는 사람들을 의식하며 목소리를 깔았다. 사모님, 이미 입주민의 민원이 접수되었습니다. 당장 단지 밖으로 나가주십시오. 어머니가 눈을 부릅뜨고 대들려 했지만 나이든 경비원이 그녀의 앞을 단호하게 막아섰다. 물리적인 충돌은 없었지만 그들은 어머니를 아주 조금씩 그러나 확고하게 아파트 정문 밖으로 밀어냈다. 뒤로 밀려나던 어머니가 억울한 듯 위를 올려다보았고 정확히 3층 창가에 선 현주와 시선이 마주쳤다. 현주는 피하지 않았다. 아파트 단지 밖으로 쫓겨난 어머니의 가슴이 씩씩거리며 요동쳤다. 그녀는 난생 처음으로 자신이 아무리 발악하며 소리를 질러도 저 육중한 철문이 자신을 위해 열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은 듯 했다. 앞동 누군가가 이 난장판을 영상으로 찍어 입주민 단톡방에 올렸다. 현주는 영상을 재생하지 않고 무심하게 올라오는 톡들만 눈으로 훑었다. 아침부터 대체 무슨 일이에요? 가족끼리 재산 싸움 났다던데? 경비실 대처가 빠르네요. 앞으로는 출입명부 더 철저히 적게 해야겠어요. 그녀는 단톡방 알림을 끄고 단정한 외출복으로 갈아입은 뒤 집을 나섰다. 오전 10시, 현주는 박소연의 법률사무소를 찾았다. 사무실은 서초동의 오래된 건물에 자리 잡고 있었다. 느릿느릿 올라가는 엘리베이터를 지나 카페 후 가장자리가 너덜너덜한 복도를 걸어 들어갔다. 회색 정장 차림의 박소연이 두툼한 서류 뭉치를 테이블 위로 밀어주었다. 가압류는 이제 시작일 뿐이야, 박소연이 말했다. 상대방은 미친 듯이 물어뜯으려 들 거야. 내가 할 일은 절대 휘말리지 않고 침묵하는 거야. 모든 연락과 협상은 나를 통해서만 해. 현주가 고개를 끄덕였다. 박소연이 파일을 넘겼다. 이번 소송의 핵심 무기는 바로 이 증여 계약서야. 결혼 전에 작성되었고 증여자는 내 부모님,
수증자는 너 본인으로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어. 비록 실제 입금이 결혼 후에 이루어졌지만 완벽한 특유재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 저쪽에서 부부 공동재산이라고 우겨봐야 법원에서는 씨알도 안 먹혀. 현주가 계약서 맨 밑에 적힌 아버지의 서명을 가만히 내려다보며 물었다. 만약 시댁에서 며느리니까 당연히 시댁을 위해 돈을 내놔야 한다고 억지를 부리면 어떡해? 박소연이 고개를 들어 현주를 응시했다. 법정에서는 그런 시대착오적인 억지는 안 통해. 현주의 입가에 아주 희미한 웃음이 스쳤다. 박소연이 설명을 이어나갔다. 내가 대신 내준 돈을 돌려받는 문제는 각 지출의 성격을 따져봐야 해. 100% 다 받아낼 수 있다고 장담하긴 어렵지만 이체 내역이 확실하고 시댁에서 지속적으로 부부 생활과 무관한 지출을 강요했다는 점은 협상에서 우리에게 아주 유리한 카드가 될 거야. 그리고 남편이 결혼 후에 번 월급과 예금도 부부 공동재산에 포함되니까 너는 당당하게 재산 분할을 요구할 권리가 있어? 현주는 토씨 하나 놓치지 않고 경청했다. 그녀는 이렇게까지 하는 건 너무 매정한 거 아닐까? 라거나 그 사람은 앞으로 어떻게 살지? 따위의 질문은 입 밖에도 내지 않았다. 박소연은 그런 현주를 한참 바라보다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덧붙였다. 현주야, 원한다면 지금이라도 물러설 수 있어. 하지만 내가 여기서 단 한 발짝이라도 양보하면 그 사람들은 널 뼛속까지 갉아먹으려 들 거야. 현주가 계약서를 다시 파일 안에 반듯하게 집어넣었다. 절대 안 물러서 그녀가 단호하게 말했다. 며칠 뒤 남편은 변호사 사무실에서 현주가 내민 증여 계약서를 처음으로 마주했다. 회의용 테이블 맞은편에 앉은 남편의 눈 밑에는 시퍼런 다크서클이 짙게 깔려 있었다. 어머니도 지은도 동행하지 않은 채 남편과 그의 대리인 변호사 단둘뿐이었다. 박소연이 복사본을 테이블 중앙으로 밀어주자 남편은 날짜를 먼저 확인하고 그 다음에 서명란을 뚫어지게 살폈다. 오랜 정적이 흐른 뒤 그가 눈을 들어 현주를 바라보았다. 너 처음부터 다 준비하고 있었구나, 남편이 말했다. 현주는 등받이에 꼿꼿하게 기댄 채 대답했다. 응, 맞아. 남편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라고 따지고 싶어 하는 것 같기도 했고 언제부터 날 속인 거야라고 묻고 싶어 하는 것 같기도 했다. 결국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이것이었다. 그래서 처음부터 단 1원도 내놓을 생각이 없었던 거네. 현주는 남편의 눈을 피하지 않고 똑바로 응시했다. 우리 아버지는 처음부터 강씨 집안에 당신들 몫으로 돈을 내어줄 생각이 없으셨어. 남편의 얼굴이 무너져 내렸다. 그는 테이블 위로 시선을 떨군 채 계약서 모서리만 꾹꾹 눌러댔다. 상대방 대리인 변호사가 헛기침을 하며 어색한 공기를 깼다. 자, 가압류 청구 금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고 측에서 주장하는 대위 변제 금액은 다툼의 여지가 있으며 부부 관계 기간 동안 가족 간의 자금 거래는 통상적으로 박소연이 준비해둔 은행 이체 내역 캡처본 뭉치를 테이블 위에 쫙 펼쳐놓았다. 여기 보시다시피 모든 송금 내역에는 수취인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지은 씨의 해외 연수 비용, 시어머니의 의료비, 시아버지의 축의금 대납 등 이 모든 지출이 부부의 공동생활 필수 지출이 아니라는 건 명백합니다. 저희는 얼마든지 합의할 용의가 있습니다만 우리가 남이가 시계 협상은 사양하겠습니다. 남편은 지은 씨라는 호칭에 흠칫 놀란 기색이었다. 현주는 단 한 번도 시누이를 그렇게 차갑게 부른 적이 없었다. 늘 그를 따라 지은아라고 하거나 다정하게 다가씨라고 불렀다. 하지만 지금 이 차가운 회의실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그 호칭은 시누이를 가족이라는 울타리에서 쫓아내고 철저한 수취인의 자리로 끌어내려 버렸다. 남편은 목이 바싹 타들어가는 것을 느꼈다. 같은 시각 지은의 새집 계약에도 치명적인 제동이 걸렸다. 처음에는 예비 신랑이 연락을 피하기 시작했다. 이어서 은행에서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다. 공동대출자의 자격 심사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라는 내용이었다. 지은은 예비 신랑의 회사 1층 로비에서 종일진을 치고 기다리다 밤늦게 퇴근하던 다른 직원의 입을 통해 충격적인 사실을 전해 들었다. 회사가 재무회계 부정으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으며 고위 임원진의 자산과 일부 계좌가 동결 조치되었다는 것이었다.
예비 신랑 명의의 재산 역시 묶여버려 4억 원 대출 공동 상환 계획은 자격을 상실했고 은행 측은 즉각적인 상환 혹은 확실한 추가 보증인을 요구하며 압박해왔다. 지은이 넋이 나간 채 청담동 본가로 돌아왔을 때 어머니는 거실 바닥에 앉아 금고 안을 뒤지고 있었다. 엄마의 지은이 현관에 서서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다. 은행에서 추가 보증인 세우래요. 안 그러면 집 날아간대요. 어머니가 서류 뭉치를 바닥에 던졌다. 나도 안다. 내일 당장 본가 담보대출이라도 알아볼 테니 걱정 마. 거실 구석에 조용히 앉아있던 시아버지가 슬그머니 고개를 들었다. 그의 얼굴은 부자연스러웠다. 어머니가 남편의 표정을 눈치채고 손놀림을 멈췄다. 당신 얼굴이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시아버지가 시선을 바닥으로 깔며 중얼거렸다. 본가로 대출 한도가 더 안 나올 텐데. 어머니가 눈을 켜고 노려보았다. 그게 무슨 소리야? 시아버지는 한참을 머뭇거리다 힘겹게 입을 뗐다. 2년 전에 내가 이 집 담보로 이미 대출을 받았어. 거실 안은 무덤처럼 고요해졌다. 지은이 한 걸음 앞으로 다가갔다. 아빠, 지금 그게 무슨 소리야? 시아버지가 들고 있던 찻잔을 내려놓으며 거의 안 들릴 듯한 소리로 변명했다. 그때 친구놈 사업 투자한다고 보증을 섰는데 그게 잘못돼서 급한 불 끄느라 대출을 받았어. 금방 갚을 수 있을 줄 알고 당신들한테는 말 안 했는데 금고 앞에 선 어머니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다. 나한테 말도 없이 어머니의 목소리가 허공에서 바스라졌다. 우리가 수십 년을 살아온 이 집을 대출받으면서 나한테 상의 한마디 없었다고? 시아버지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다. 지은이 탁자 위에 열쇠고리를 집어들며 손가락이 하얗게 질리도록 꽉 쥐었다. 그럼 내 신혼집은 어떻게? 계약은 어쩌고? 벌써 관리비 고지서 날아오기 시작했단 말이야. 어머니가 돌연 발작하듯 바닥에 널브러진 서류들을 걷어찼다. 나한테 묻지 마. 내 오빠녀는 돈 숨겨놓고 뒤통수 치지. 내 애비는 몰래 집 담보 잡히지. 내 예비 신랑놈은 문제가 터졌지. 이 집구석엔 나 빼고 단 한 명도 진실한 인간이 없어. 아무도 대꾸하지 못했다. 지은은 흩어진 서류들을 멍하니 내려다보며 난생 처음으로 현주 욕을 계속하지 않았다. 그녀의 시선이 2년 전 날짜가 찍힌 대출 약정서 하나에 꽂혔다. 그 해는 현주에게 두 번째 연수비를 대신 내달라고 손을 벌렸던 해였다. 문득 그 시절 아버지가 매일 새벽 거실에 홀로 앉아 담배를 태우고 어머니가 냄새난다며 신경질을 부리던 기억이 뇌리를 스쳤다. 그들 모두가 입을 꾹 닫고 있는 동안 이 집안은 이미 속부터 시커멓게 비어가고 있었던 것이다. 이 집안은 겉으로는 가족인 척 위선을 떨면서도 속으로는 각자 주파나를 튕기며 각자의 비밀 장부를 쓰고 있었던 셈이다. 이혼 합의를 위한 만남은 총 4차례에 걸쳐 진행되었다. 첫 번째 협상 자리엔 어머니가 나타났다. 우아한 짙은 색 정장 차림에 머리도 한껏 힘을 주고 왔지만 등은 유난히 꼿꼿했다. 그녀가 대동한 변호사는 서류를 가지런히 늘어놓으며 첫마디를 뗐다. 가족 내부의 상호부조를 과도하게 법률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유감스럽습니다. 박소연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는 듯 대꾸조차 하지 않고 현주의 요구사항이 담긴 문서를 테이블 중앙으로 툭 던졌다. 5년간 대납한 비용 4,230만 원 전액 반환. 결혼 후 형성된 부부 공동재산 중 현주의 목 분할. 마포 아파트는 보증금 정산이 완료될 때까지 현주가 우선 거주할 것 후 현주 측은 시댁 본가를 비롯한 강씨 집안 재산에 대해서는 일절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되 남편 및 시댁 식구 그 누구도 향후 현주 혹은 친정 측에 어떠한 형태의 금전적 요구도 하지 않을 것. 어머니는 마지막 조항을 읽고는 코웃음을 쳤다. 글을 써놓은 꼴이 우리가 무슨 거지인 줄 알겠구나. 어머니가 현주를 노려보며 낮게 읊조렸다. 너 지난 5년 동안 어디서 살았니? 누구 돈으로 먹고 살았어? 우리 민준이가 번 돈으로 호의호식해놓고 이제 와서 돈을 더 뜯어가겠다고? 현주는 침묵했다. 박소연이 은행 거래 내역서를 보란 듯이 어머니 앞으로 밀어붙였다. 강민준 씨가 지급한 것은 부부의 공동생활비입니다. 오현주 씨 역시 결혼 전 버젓한 직장이 있었으나 가정을 돌보기 위해 퇴사했습니다.
전업주부의 가사 노동 역시 재산 분할 비율 산정 시 당연히 기여도로 인정받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 내역들 추영희 여사님께서 이 돈들을 단 한 번이라도 변제하신 적이 있는지 명명백백하게 밝혀주시죠. 어머니 측 변호사가 내역서를 집어들었다. 첫 장은 지은의 어학연수 비용, 다음 장은 치과 치료비, 그 다음은 시아버지 축의금 이체 내역. 뒤로 페이지가 넘어갈 때마다 회의실 안엔 날카로운 종이 마찰음만 울려 퍼졌다. 변호사는 20분 넘게 서류를 훑어보더니 어머니에게 심각한 표정으로 무언가 속삭였다. 어머니의 안색이 잿빛으로 변했다. 그녀는 그날 더 이상 단 한마디도 입을 떼지 못했다. 두 번째 협상에서 남편은 계좌 가압류 탓에 당장 생활이 막막하다며 반환 금액을 줄여달라고 애원했다. 현주는 그 말을 끝까지 듣고 나서 짧게 물었다. 당신이 나한테 매달 주던 그 생활비, 딱 정해진 액수에서 10원 한 장 더 준 적 있어? 내가 생활비 모자라서 내 개인 카드로 생활비 메운 적이 몇 번이나 되는지 알기나 해? 남편은 고개를 든 채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박소연이 또 다른 표를 꺼내 들었다. 결혼 후 지출 내역도 전부 정리해 왔습니다. 저희는 모든 소액 지출까지 따지고 들진 않겠고 강씨 집안 다른 구성원에게 흘러들어간 명확한 큰 금액들만 주장하는 겁니다. 이 정도면 저희 측에서 최대한 양보를 한 겁니다. 남편은 고개를 푹 숙인 채 표를 내려다보았다. 표에 적힌 내용은 간결했지만 그것은 마치 날카로운 손톱이 되어 지난 5년 동안 가족끼리 돕고 사는 거라며 포장했던 착취의 흔적들을 조명 아래 낱낱이 드러내고 있었다. 세 번째 협상이 끝난 후 남편은 현주에게 따로 밥이나 먹자고 약속을 잡았다. 장소는 마포의 어느 고깃집이었다. 두 사람이 처음 데이트를 했던 의미 있는 곳이었다. 그 시절 현주는 광고 회사 고객 담당자로 일하며 언제나 셔츠 차림이었고 식사 중에도 스마트폰이 쉴 새 없이 울렸다. 맞은편에 앉은 남편은 다정하게 웃으며 말했었다. 당신 일하는 거 보면 전쟁 치르는 것 같아. 현주가 실수로 삼겹살을 까맣게 태우자. 그는 괜찮아. 난 바싹 익힌 게 더 맛있더라며 고기를 날름 집어 먹었었다. 그건 이미 아주 오래전 일이었다. 너무 오래되어 현주가 고깃집 문을 열고 들어가 벽에 걸린 낡은 사진들을 보았을 때 가장 먼저 든 생각은 그리움이 아니라 그때는 여기 환풍기가 새 거였지라는 지극히 담담한 생각뿐이었다. 남편은 벌써 안쪽 자리에 앉아 있었다. 2인분의 고기를 시켜놓고 불판을 달궈 놓았지만 고기는 아직 올리지도 않은 상태였다. 왔어. 남편이 몸을 일으켰다. 현주가 외투를 벗고 자리에 앉았다. 할 말 있으면 여기서 해. 남편이 작은 케이스 하나를 테이블 위로 밀어주었다. 뚜껑을 열자 그 안엔 그녀의 결혼 반지가 들어있었다. 현주가 안방을 나오던 날 협탁 위에 미련 없이 두고 온 것이었다. 남편의 목소리는 회의실에서보다 훨씬 조심스러웠다. 우리 다시 시작해 볼 수 없을까? 내가 집에서 나올게. 엄마 모시고 살 일도 지은이 일에 관여할 일도 없을 거야. 현주야, 다시는 그 사람들이 당신한테 이리 대하게 내버려 두지 않을게. 종업원이 다가와 반찬을 놓아주며 고기를 구워줄지 물었다. 남편은 손을 내저으며 거절했다. 종업원이 돌아가고 난 뒤 테이블 위엔 불판에 지글거리는 소리만 남았다. 현주는 반지 케이스를 흘긋 쳐다보더니 그것을 툭 밀어 돌려주었다. 민준 씨, 그녀가 아주 오랜만에 그의 이름을 불렀다. 목소리엔 원망도 남아있지 않았다. 당신이 말하는 그 다시 시작하자는 약속, 대체 무슨 담보로 보증할 건데? 남편이 당황한 듯 반문했다. 담보. 현주가 그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다음번에 어머니가 몸이 안 좋다며 병원비가 필요하다고 하면? 지은이가 계약에 문제가 생겨 보증이 필요하다고 울고불고 하면? 또 당신은 나한테 집원 한 번만 당신이 며느리 도리 좀 해줘라고 하겠지? 그때 가서 당신이 내 편을 들어줄 거라는 보장이 어딨는데? 남편이 물잔을 꽉 쥐었다. 맹세할게. 나 진짜 약속 지킬게. 예전에도 그렇게 말했잖아. 현주가 건조하게 대꾸했다. 남편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사람은 변해. 현주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변하겠지? 그런데 당신이 변한 건
당신 통장이 가압류로 묶였기 때문이지 내가 지난 5년 동안 힘들게 살았기 때문이 아니잖아. 남편의 소나귀에 힘이 들어가며 물잔 속에 물이 출렁거렸다. 현주가 손을 들어 종업원을 불렀다. 그리고 자신이 먹은 몫의 계산서만 따로 분리해달라고 요청했다. 종업원은 두 사람을 번갈아 보았지만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현주는 영수증에 서명을 마치고 외투를 챙겼다. 남편이 다급하게 벌떡 일어났다. 현주야, 그래도 밥은 먹고 가야지. 현주는 달궈진 불판 옆에 놓인 고기를 쳐다보며 고개를 저었다. 난 이제 식어 빠진 음식은 먹고 싶지 않아. 그녀가 말했다. 그녀가 고깃집 문을 열고 나갈 때 뒤에서 의자가 부딪히는 요란한 소리가 들렸다. 남편은 끝내 쫓아 나오지 않았다. 길가에 부는 바람에 간판이 삐걱이는 소리를 냈다. 현주는 외투를 단단히 여미며 인도 위를 묵묵히 걸어갔다. 길가에 놓인 쓰레기통을 지나칠 때 그녀는 아까 계산대에서 종업원이 집어준 박하사탕을 미련 없이 휙 던져버렸다. 네 번째 협상에서 마침내 모든 합의가 마무리되었다. 더 이상 구리강씨 집안 사람들이라며 큰소리치는 어머니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지은 역시 나타나지 않았다. 합의서에 서명하기 직전 남편은 펜을 쥔 채 한참 동안 종이 위에서 머뭇거렸다. 박소연이 단호한 목소리로 독촉했다. 여기에 서명해 주시죠. 남편이 애처로운 눈빛으로 현주를 바라보았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그녀의 마음이 돌아서기를 간절히 바라는 눈치였다. 현주는 서류의 마지막 장, 향후 오현주 본인 및 그 친정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전적 요구를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한다는 조항을 꼼꼼하게 다시 읽어 내려갔다. 확인을 마친 그녀는 펜을 남편 쪽으로 밀어주었다. 남편은 체념한 듯 펜을 받아들고 마침내 서명했다. 며칠 뒤 현주의 휴대전화로 이체 알림 문자가 도착했다. 총 1억 200만 원을 과거 대납했던 비용의 반환과 재산 분할금이 모두 합쳐진 금액이었다. 그녀는 로펌 건물 1층 로비에 우두커니 서서 밝게 빛나는 휴대전화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바깥엔 봄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었고 자동문이 열리고 닫힐 때마다 들이치는 바람결의 안내 데스크 위에 팸플릿들이 요란하게 펄럭였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박소연이 그 자리에 서 있는 현주를 발견하고 다가왔다. 입금 확인됐어? 현주가 고개를 끄덕였다. 응, 다 들어왔어. 박소연이 다가와 현주의 어깨를 가볍게 토닥였다. 구청 가서 호적 정리하고 아파트 보증금 빼는 절차도 남았으니까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천천히 해. 오늘은 일단 집에 가서 푹 쉬어. 현주가 알겠다고 대답했다. 박소연이 먼저 건물 밖으로 나간 뒤에도 현주는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다. 그녀는 입금 내역이 찍힌 화면을 캡처한 뒤 카카오톡을 열어 연락처 목록에서 아버지의 이름을 찾았다. 대화창의 마지막 메시지는 작년 아버지 기일날 보냈던 것이었다. 아빠, 오늘 비가 많이 오네? 엄마가 그러는데 아빠는 비 오는 날 외출하는 거 엄청 싫어하셨대. 답장은 없었다. 현주는 방금 캡처한 사진을 전송하고 채팅창에 짧은 문장 하나를 써 내려갔다. 아빠, 나 내 돈 다 되찾았어. 메시지 옆에 전송 완료 표시가 떴다. 그녀는 자신이 보낸 메시지를 가만히 응시하며 화면 모서리를 만지작거렸다. 로비 안으로 발걸음을 재촉하는 사람들의 구두 소리가 경쾌하게 울렸다. 현주는 휴대전화를 가방 안에 챙겨 넣고 자동문을 지나 거리로 나섰다. 서울의 봄바람은 유난히 샜다. 그녀의 머리카락이 바람에 흩날려 입가에 달라붙었다. 그녀는 굳이 머리칼을 정리하려 애쓰지 않고 가방끈을 어깨 위로 단단히 고쳐맨 뒤 길목을 지나 지하철역을 향해 걸음을 옮겼다. 3개월 뒤 지은이 그토록 자랑하던 한남동 신축 빌라는 법원 2차 경매 절차에 들어갔다. 1차 경매에서는 단 한 명도 입찰하지 않았다. 매달 관리비만 120만 원씩 나가는 럭셔리 빌라를 시장에서 선뜻 떠안을 배짱 좋은 사람은 지은의 생각만큼 많지 않았다. 결국 2차 경매에서 최저 입찰가가 크게 떨어진 뒤에야 이름조차 생소한 어느 부동산 투자법인에게 낙찰되고 말았다. 은행 문을 나서는 지은의 손에는 정산내역서 몇 장만 들려 있었다. 기대했던 시세 차익은커녕
밀린 여러 비용을 처리해야 할 채무만 잔뜩 남아 있었다. 예비 신랑과는 진작에 파혼했다. 파혼 사유는 아주 점잖게 쓰여 있었다. 양가의 경제적 상황이 너무 극심하게 변하여 무리하게 결혼을 진행하는 것은 서로에게 무책임한 일이라는 내용이었다. 지은이 짐을 챙기러 청담동 본가에 들렀을 때 어머니는 거실에 앉아 있었다. 집 안 곳곳의 가구들에는 이미 경매 딱지가 붙어 있었고 일부는 중고시장에 넘기고 나머지 꼭 필요한 짐들만 경기도 외곽에 다 쓰러져가는 작은 전셋집으로 옮겨갈 예정이었다. 시아버지의 대출금 만기가 돌아오자마자 채권은행은 자비 없이 절차에 착수했고 결국 본가를 잃게 된 것이었다. 엄마의 지은이 계단 앞에 서서 쉰 목소리로 불렀다. 내 방에 있던 화장대는 가져가도 돼? 어머니는 고개도 돌리지 않은 채 대답했다. 못 가져가. 새로 이사갈 집엔 그런 거 들어갈 자리도 없다. 지은은 어릴 적부터 수도 없이 오르내렸던 계단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문득 몇 달 전 그녀가 H 빌라 열쇠고리를 유리 식탁 위에 보란듯이 튕기며 현주가 고개 숙인 채 국을 떠먹는 모습을 비웃던 기억이 떠올랐다. 그때 그녀는 자신이 이겼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 그 열쇠고리는 그녀의 가방 안에 처박혀 이 세상 그 어떤 문도 열어주지 못하는 한낱고철이 되어버렸다. 이삿날 어머니는 텅 빈 본가 현관문 앞에 서서 마지막으로 도어록 비밀번호를 눌렀다. 기계음과 함께 굳게 닫혀있던 문이 열렸다. 이삿짐센터 직원들이 짐 상자들을 트럭에 실어 날랐다. 어머니는 현관을 멍하니 응시하라. 문득 현주가 명절 때마다 이 문 밖에 서서 초인종을 누르며 기다리던 모습을 떠올렸다. 그때 그녀는 현주가 문 밖에 서 있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여겼다. 그녀는 현관문을 당겨 닫았다. 잠금 장치가 찰칵 소리를 내며 잠겼다. 아주 작은 소리였지만 그것은 수십 년 동안 지켜온 체면마저 영원히 그 안에 갇혀버리는 소리 같았다. 현주는 강씨 집안의 소식에 대해 애써 찾아보려 하지 않았다. 그저 건너 아는 지인들의 입을 통해 들려오는 이야기 몇 마디가 전부였다. 그녀는 묻지도 그 이야기를 다른 곳에 퍼나르지도 않았다. 그녀는 돌려받은 돈의 일부로 마포구에 작은 작업실을 하나 구했다. 공간은 좁았지만 창문이 동쪽으로 나 있어 아침마다 햇빛이 잘 들었다. 벽지를 새로 바르고 페인트 냄새가 완전히 빠지는데 꼬박 2주가 걸렸다. 넓은 테이블과 편안한 의자 몇 개를 들여놓았고 중요한 문서를 넣을 캐비닛도 샀다. 출입문 비밀번호는 오직 현주 자신만 알고 있었다. 5년의 공백을 깨고 다시 광고 기획 프리랜서로 복귀하는 건 쉽지 않은 일이었다. 예전에 같이 일하던 클라이언트들은 회사나 부서가 바뀌었고 업계의 트렌드도 확연히 달라져 있었다. 그녀는 한 달 동안 과거에 진행했던 프로젝트들을 전부 끌어모아 포트폴리오를 새로 정리했다. 첫 번째 일감은 요즘 주목받는 여성 뷰티 브랜드의 캠페인 기획이었다. 예산은 크지 않았지만 요구사항은 명확했다. 미팅날 현주가 제시한 기획안을 보던 젊은 여성 대표가 날카롭게 말했다. 저희는 여성을 무언가에 억압받고 참고 견디는 존재로 그리고 싶지 않아요. 현주는 다음 페이지를 펼쳐 보이며 당당하게 말했다. 그럼 인내하는 모습은 빼버리죠. 대신 선택하는 모습을 담는 겁니다. 대표가 고개를 들며 미소 지었다. 이 방향 참 좋네요. 그날 이후 현주는 매일 아침 작업실 근처 베이커리에서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을 사는 것으로 일과를 시작했다. 창가 자리에 노트북을 켜고 기획안을 다듬고 이메일에 답장했다. 가끔 옛 고객들이나 동료들이 요즘 어떻게 지내? 라고 물어보면 현주는 짧게 답장했다. 꽤 잘 지내. 그녀는 자신이 이혼을 했다는 사실을 구구절절 설명하지도 않았고 어떤 과정을 거쳐 그 집에서 빠져나왔는지 이야기하지도 않았다. 그 일들은 두툼한 서류 봉투에 담겨 캐비닛 깊숙한 곳에 보관되었다. 아주 가끔 필요할 때만 세상 빛을 볼 뿐이었다. 대부분의 시간 동안 그 기억은 그곳에 조용히 머무르며 더 이상 그녀의 식탁을 차지하지 않았다. 어느 늦은 오후 남편은 마포구 거리에서 우연히 현주와 마주쳤다. 현주가 인쇄된 기획안을 손에 들고
작업실 밖으로 걸어 나오고 있을 때였다. 도로 건너편에 선 남편은 구겨진 셔츠 차림에 편의점 봉투를 들고 있었다. 현주의 모습을 발견한 그는 그 자리에 우뚝 멈춰섰다.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10m 남짓. 아직 보행자 신호등은 켜지지 않았다. 횡단보도에는 학생들과 퇴근을 서두르는 직장인들이 오갔다. 남편의 입술이 달싹였다. 당장이라도 그녀를 부를 것 같았다. 현주 역시 남편을 발견했다. 그녀는 고개를 피하지도, 그렇다고 계속 바라보지도 않았다. 휴대전화 화면으로 현재 시간을 쓱 확인하더니 들고 있던 기획안을 살짝 말아쥐고는 망설임 없이 근처에 있는 슈퍼마켓 안으로 들어가 버렸다. 남편은 신호등이 초록불로 바뀌고 주변 사람들이 자신을 지나쳐 갈 때까지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끝내 그는 슈퍼마켓 안으로 따라 들어가지 않았다. 슈퍼마켓 내부는 밝은 조명으로 가득했다. 현주는 라면 한 봉지와 계란 2개들이 팩 하나, 그리고 세일 중인 샴푸를 골랐다. 계산대 앞에 줄을 서서 기다리는데 앞선 꼬마 손님이 동전을 찾느라 계산원이 차분히 기다려주고 있었다. 매장 스피커에서는 아주 예전 대중가요가 흘러나왔고 하이라이트 부분이 흘러나오는 순간 현주의 손가락이 장바구니 손잡이 위에서 멈칫했다. 그 노래는 그녀가 결혼 전 가장 좋아하던 노래였다. 그 시절 야근을 마치고 마포 거리를 걸을 때면 이어폰으로 이 노래를 들으며 발걸음을 가볍게 하곤 했다. 결혼과 동시에 이어폰은 서랍 속에 남겨졌고 많은 노래들을 듣지 않은 채 지냈었다. 손님, 조금 앞으로 와주세요. 계산원의 목소리에 현주는 퍼뜩 정신을 차렸다. 현주는 장바구니 안의 물건들을 계산대 위에 올려놓았다. 바코드 찍히는 소리가 났다. 봉투 필요하신가요? 계산원이 물었다. 현주는 손에 들린 종이 뭉치와 물건들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네, 주세요. 결제를 마친 그녀는 샴푸와 라면 위로 계란 팩을 얹고 비닐봉지를 든 채 슈퍼마켓을 나섰다. 도로 건너편을 보았지만 남편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길목에서 바람이 불어와 봉지가 가볍게 흔들렸다. 현주는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다. 작업실 현관 앞에 서서 도어록 비밀번호를 눌렀다. 경쾌한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자 아침에 출력해둔 종이 냄새가 맴도는 공기가 그녀를 감쌌다. 그녀는 라면을 수납장에 넣고 계란을 소형 냉장고에, 샴푸를 화장실 선반에 올려두었다. 넓은 테이블 위엔 내일 오전 제출해야 할 기획안이 놓여 있었다. 현주는 의자를 당겨 앉아 노트북을 열었다. 모니터 화면이 밝게 빛을 냈고 아까 들었던 옛 노래의 후렴구가 머릿속에 맴돌았다. 현주는 말아두었던 기획안을 넓게 펼치고 빨간 펜으로 한 문장에 동그라미를 친 뒤 그 여백에 새로운 타이틀을 적어 넣었다. 창밖으로는 길을 지나는 사람들의 바쁜 구두 소리가 들렸다. 도어록은 굳게 닫혀 있었고 그녀의 공간에는 초인종을 누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엔드.